한번 봐주세요. 한번 보내주십시오, 반장님. 안 돼요.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법정에서 울며 무릎 꿇은 가해자를 향한 판사의 차갑고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단 한 장의 노트였죠. 내가 사라지면 세린이를 의심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피해자였을까요? 일란성 쌍둥이라는 완벽한 위장막 뒤에 숨어 언니의 정체성을 도용한 복수의 화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가해자들 속으로 침투의 결정적 증거들을 수집해 나가는 치밀한 계획. 112번의 갈취, 1,400만 원의 피해, 그리고 헤어드라이어로 바다에 빠뜨리겠다는 끔찍한 협박까지.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범생의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민낯, 그리고 어른들의 외면과 책임 회피. 언니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한 소녀의 위험천만한 잠입 수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얀 병원 벽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이윤서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8살 소녀의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는 상처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왼쪽 눈 주변의 보랏빛 멍, 입꼬리에 난 갈라진 상처, 그리고 붕대로 감싼 손목까지. 윤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가끔씩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떨곤 했습니다. 언니.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온 이윤주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일란성 쌍둥이 자매인 두 사람은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윤서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언니였지만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모습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윤주는 병실 탁자 위에 놓인 윤서의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낡은 공책이었죠. 페이지를 넘기자 윤서의 단정한 글씨로 적힌 일기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점점 내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세린이가 돈을 달라고 했다. 거절했더니 복도에서 밀쳐서 넘어졌다. 도윤이가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서워서 화장실에 갈 수가 없다.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만 걱정 끼치기 싫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윤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언니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했다니.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윤주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세린이를 의심해. 떨리는 글씨로 적힌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윤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겁니다. 윤주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언니가 당한 일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언니, 내가 꼭 밝혀낼게. 세린이든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윤주는 윤서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언니 대신 학교에 가서 직접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계획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일란성 쌍둥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언니로 위장하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주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윤서가 되어 학교에 가야 했으니까요. 새벽 6시, 윤주는 거울 앞에서 언니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은 머리를 자유롭게 풀어 헤쳤지만 윤서는 항상 단정하게 묶고 다녔거든요. 윤주는 머리를 낮게 묶고 윤서가 늘 쓰던 검은테 안경을 썼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언니와 거의 흡사해 보였죠. 어깨를 더 움츠려야 해. 윤주는 언니의 소심한 몸짓까지 연습했어요. 윤서는 늘 고개를 약간 숙이고 다녔고 말할 때도 목소리가 작았거든요. 평소 당당하고 활발했던 윤주에게는 쉽지 않은 연기였지만 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윤주는 교문을 지나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윤서의 반은 3층 끝 교실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윤주는 언니가 매일 이 길을 걸으며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해봤습니다. 곧 교실 앞에 도달했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윤주에게 집중됐어요. 윤서 나왔네.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주는 언니처럼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향했어요. 윤서의 자리는 창가 맨 뒤였는데 혼자 앉을 수 있는 외딴 곳이었죠. 앉자마자 윤주는 교실 분위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한가운데 앉은 여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단정한 교복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주변 아이들이 그 학생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트에서 본 그 이름, 정세린이 분명했죠. 겉보기에는 모범생 같아 보였지만 윤주는 언니의 일기를 통해 그 뒤에 숨겨진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 정신 차렸네. 쉬는 시간이 되자 정세린이 윤주의 자리로 다가왔어요. 함께 온 남학생도 있었는데 체격이 큰 편이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마 김도윤일 거라고 윤주는 생각했죠. 윤주는 언니처럼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정신 차릴래? 아니면 다시 혼나고 싶어? 정세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어요. 윤주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윤주는 언니처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오늘도 준비했겠지? 정세린이 손을 내밀었어요. 돈을 달라는 뜻이었죠. 윤주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정세린에게 건넸습니다. 정세린은 돈을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 앞으로도 이렇게 해. 정세린과 김도윤이 자리를 떠나자 윤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가 매일 이런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윤주는 언니의 복수를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윤주는 언니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매일 정세린과 김도윤에게 돈을 내주고 그들의 심부름을 하며 때로는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야 했죠. 하지만 윤주는 참았어요. 언니가 겪었던 고통을 직접 체험하면서 동시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거든요. 야, 윤서야. 이리 와봐. 점심시간 정세린이 윤주를 화장실로 불러냈습니다. 김도윤도 함께 있었죠. 윤주는 언니처럼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따라갔어요. 화장실은 학교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좀 부족한데 더 가져와. 정세린이 차갑게 말했어요. 윤주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주머니 속에서 작동시켰습니다. 작은 기기였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게 녹음될 거였죠. 돈이 더 없어. 윤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김도윤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윤주보다 한 뼘은 더 큰 김도윤의 위압적인 모습에 윤주는 뒷걸음질 쳤어요. 이번에도 안 내면 아예 기절시켜줄까? 김도윤의 협박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윤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더욱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용서? 너 정말 웃기네. 너 그때 헤어드라이어로 묶어서 바다에 던지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정세린의 말에 윤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에게 그런 끔찍한 협박을 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세린은 마치 농담하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진짜 재밌었는데 내가 그렇게 울면서 빌던 모습 말이야. 김도윤도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해서 녹음기에 담겼어요. 윤주는 이들이 언니에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윤주는 학교 경비실에서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알아봤어요. 경비 아저씨는 친절하게 도와주셨죠. 며칠 전 복도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정세린이 윤서를 벽에 밀어붙이고 김도윤이 주먹으로 위협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윤주는 또한 언니의 휴대폰에서 협박 문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정세린과 김도윤이 보낸 수십 개의 메시지들이 있었죠. 돈 안 가져오면 죽여버린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언니의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윤서의 계좌에서 소액으로 나뉘어 빠져나간 돈들이 총합 1,400만 원에 달했어요. 윤서는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정세린과 김도윤에게 빼앗겼던 겁니다. 윤주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녹음 파일, CCTV 영상, 협박 문자, 계좌 이체 내역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언니가 당한 학교 폭력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당할 필요가 없었죠. 윤주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주는 집 책상 앞에 앉아 지난 일주일간 모은 증거들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고 CCTV 영상들을 날짜별로 분류했죠. 협박 문자들과 계좌 이체 내역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니의 일기였습니다. 윤서가 직접 기록한 피해 상황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충분해. 윤주는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정세린과 김도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죠. 특히 이번에도 안 내면 아예 기절시켜줄까? 라는 김도윤의 협박과 헤어드라이어로 묶어서 바다에 던지자는 정세린의 발언은 명백한 폭력 행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주는 지방검찰청을 찾아갔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긴장됐지만 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고발장 작성 방법을 안내받았죠. 학교 폭력 사건이군요. 증거 자료가 있나요? 담당 검사가 윤주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좌 이체 내역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죠. 이건 단순한 왕따가 아니라 조직적인 갈취네요. 피해 규모도 상당하고요. 네, 제 언니가 몇 달 동안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윤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검사는 윤주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 신상 정보와 학교 측 대응도 조사해야겠습니다. 일단 정식 수사에 들어가죠. 그날 오후부터 사건은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학교에 나와서 정세린과 김도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두 학생은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학교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 모범생으로 알려진 정세린이 학교 폭력의 주범이라는 사실에 모든 교사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담임 교사인 박재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우린 전학 전에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학교 측은 이렇게 해명했지만 CCTV 영상에는 복도와 화장실 앞에서 벌어진 폭력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학교가 정말 몰랐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세린과 김도윤의 부모들도 급히 학교로 달려왔어요. 정세린의 어머니 정지연은 딸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도윤의 어머니 김미라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며칠 후 소년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세린과 김도윤이 소년법정에 서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의 혐의였죠. 윤주는 드디어 언니의 복수가 시작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윤서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윤서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윤주의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윤주야. 내가 아니었으면. 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속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요. 윤주는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이죠. 소년법정 입구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세린과 김도윤의 가족들, 그리고 담임교사 박재성까지. 윤주는 언니를 대신해 법정에 서게 됐어요. 아직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윤서 대신 피해자 측 증인으로 출석한 거였죠.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재판장에는 천종호 판사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판사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죠. 정세린과 김도윤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바로 핵심을 짚고 들어갔습니다. 그 너희들 지금 그건데 응일진인데 보니까.
정세린의 어머니 정지연이 즉시 반박했어요. 일진하고 이런 학원은 전혀 관계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판사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진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정지연은 계속해서 딸을 감쌌어요. 하지만 판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죠. 빠질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시는데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윤주는 판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속이 시원했어요. 어른들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이어서 판사는 김도윤의 어머니에게 합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왜 합의를 안 해옵니까? 어머니, 700만 원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700만 원이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과하고. 김미라의 대답에 판사는 더욱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면 출발이 안 되잖아요.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끝낼 사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담임교사 박재성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옮겨서 앞에 있었던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러자 판사는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모르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비행 저지를 때, 부모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법정에 한번 와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이 딱 와요. 탄원서도 굉장히 좋게 써줘요.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윤주는 판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언니가 바로 그런 피해자였으니까요. 보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 하잖아요.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판사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서 어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판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를 하나씩 짚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윤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니가 당한 끔찍한 일들이 마침내 공개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판사는 정세린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성적이 몇 등이야? 전교 9등 했어요, 이번 시험. 정세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판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교 9등. 그런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왜 불쌍한 애들 돈을 빼서 3학년 언니가 돈 달라고 그래서. 정세린의 변명은 어이없었어요. 윤주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니를 괴롭히고도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다니. 판사 역시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죠. 내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주나. 공부만 잘하면 되나. 정세린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판사는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윤주가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됐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헤어드라이어로 온몸을 묶어서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갈취하고 한 예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윤주는 언니가 당한 고통의 규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12회에 걸친 갈취, 1,400만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 금액. 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예요. 판사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로 윤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윤주는 언니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절망적인 글들을 떠올렸어요. 그때 김도윤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판사님.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김도윤의 모습에 법정 앞 몇몇 사람들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판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로 그런 일 없도록 할 것입니다. 김도윤이 계속 빌었지만 판사의 마음은 단단했어요. 마지막으로 판사는 김도윤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윤주는 판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언니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니. 너무 늦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윤주는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를 위한 복수가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돌아온 윤주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윤서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윤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니에게 모든 일의 경과를 말해줘야 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자 윤서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에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아 보였어요. 윤서는 윤주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주야, 왜 이렇게 늦게?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윤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언니 대신 학교에 갔던 일, 증거를 모았던 일,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이죠. 사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언니 대신 학교에 갔어.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윤주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노트를 발견한 것부터 정세린과 김도윤을 직접 만난 일, 증거를 수집한 과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내가 날 위해 그렇게까지 했어? 윤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주를 바라봤어요. 윤주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야.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윤서는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동생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윤주는 언니가 혼자 감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윤주야. 내가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언니. 언니 잘못이 아니야. 나도 더 관심 가져야 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윤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연락이었죠. 윤주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환한 표정으로 윤서에게 말했어요. 언니, 좋은 소식이야. 검찰에서는 정세린과 김도윤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갈취, 폭력 행위,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었죠. 또한 학교 측에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했어요. 정말 끝난 거야?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끝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응,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어. 윤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세린과 김도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언니는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였어요. 윤서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을 구해준 동생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희망도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윤서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입원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자매는 나란히 걸었어요. 윤서의 얼굴에는 이제 상처의 흔적도 거의 사라졌고 무엇보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정세린과 김도윤의 퇴학이 결정됐습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그리고 피해 규모를 고려한 결정이었죠. 두 학생의 부모들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담임교사 박재성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자 편에서 탄원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책임이었죠. 새로운 담임교사가 부임했고
학교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됐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윤주가 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새 학기가 시작되자 윤서는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괴롭힐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도 윤서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줬어요. 윤주는 자신의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언니를 위해 했던 일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친구들이 윤주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윤주에게는 그런 칭찬보다 언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자매는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윤서가 새로운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윤주가 궁금해했습니다. 뭐 써? 일기야. 다시 쓰기 시작했어. 윤서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예전 일기는 고통스러운 기록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희망적인 내용들을 적을 수 있게 됐거든. 윤주는 언니의 새로운 시작이 기뻤습니다. 윤서는 잠시 펜을 멈추고 예전 노트를 꺼냈어요. 그 노트의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은 누군가의 용기로 깨어진다. 이 한 문장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과 극복의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윤서의 침묵은 윤주의 용기로 깨어졌고 그 결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지나갔고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시작된 거였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윤서와 윤주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자매가 다시 함께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유대는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를 보호하겠다는 마음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